혹시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규칙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공식적인 규정집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승진이나 보상을 결정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원칙 같은 거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모든 조직에는 사실 그곳을 진짜로 움직이는 강력한 뭐랄까 운영체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는 게 곧 승존법을 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직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렌즈요? 네. 직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그 회사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정진영 대표의 우리 회사의 인사 원칙 혹은 관행은 무엇일까라는 글인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조직이 어떤 원칙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좀 실질적인 힌트를 얻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성과주의입니다. 아, 성과주의. 아마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원칙일 텐데요. 한 만큼 보상받는다. 아주 명쾌하잖아요. 네, 성과주의 핵심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죠. 결과. 네. KPI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된 실적, 이걸 바탕으로 보상과 승진을 결정하는 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뭘 해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파격적인 보상을 줘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 전체 생산성은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성과주의의 그 그림자를 꽤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흔히 말하는 과도한 경쟁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요. 바로 그 지점이요. 성과주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람들이 측정 가능한 성과에만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아, 측정 가능한 성과요? 네. 예를 들어보죠. 동료의 급한 일을 4시간을 써서 도와주는 것, 네. 또는 당장 숫자로 나타나진 않지만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것, 아니면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 그런 것들이요. 이런 행동들이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걸 KPI로 측정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아, 그렇네요. 팀워크의 기여함, 5점.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성과주의가 극단으로 흐르면 직원들은 측정되지 않는 중요한 일들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하긴. 단기적으로는 회사 실적 숫자가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협업의 문화나 성장의 동력을 그냥 스스로 갉아먹는 셈이죠. 와, 모두가 자기 눈앞에 숫자만 쫓는 그런 고독한 단거리 선수들의 집합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효율이라는 그 강력한 빛 뒤에 협업의 영혼이 사라지는 그림자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네. 그럼 이런 단거리 선수들만 있는 조직의 반대편에는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마라톤처럼 길고 꾸준한 헌신을 더 가치 있게 쳐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렌즈로 들여다볼 연공주의의 세계입니다. 연공주의? 네. 성과주의가 결과의 가치를 믿는다면 연공주의는 시간과 경험의 가치를 믿는 시스템이죠. 아, 근속연수, 나이, 경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랫동안 조직에 헌신한 사람에게 안정적인 지위와 보상을 약속하는 방식이요. 이걸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조직의 엄청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요. 안정성이요? 네. 서열이 명확하고 몇 년 지나면 저 자리에 가겠구나 하는 경로가 눈에 보이니까 불필요한 갈등이나 정치 싸움이 줄어들죠. 하긴 그렇겠네요. 직원들도 이직 걱정 없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요즘 시대의 연공주의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해요. 그렇죠. 꼰대 문화라던가 고인물 같은 단어들이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느끼는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상상해 보세요. 개발자 2명이 있습니다. 박 부장은 10년차 베테랑인데 옛날 코드는 빠삭하지만 새로운 기술에는 좀 어두워요. 네. 반면 이 대리는 2년차지만 최신 기술로 박 부장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승진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대리가. 그런데 연공주의 조직이라면 무조건 박 부장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조직은 안정성을 얻는 대신에 이대리 같은 혁신적인 인재의 재능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대리는 결국 떠나겠죠. 맞아요. 자신의 성과를 인정해주는 다른 회사로 떠나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성과와 무관하게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 이게 조직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무적인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변화에 둔감한 조직이 될 위험이 크군요. 아주 크죠. 안정적이냐, 혁신적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좀 더 감성적인 원칙입니다. 바로 온정주의요. 아, 온정주의. 네, 직원을 자원이 아니라 가족으로 보는 관점이죠. 성과주의가 머리의 원칙, 연공주의가 경험의 원칙이라면 온정주의는 가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인간적인 유대감, 조직에 대한 충성심,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가족 같은 회사, 이 말 참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실제로 이런 회사는 직원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회사가 막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어지간해서는 해고하지 않는 등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죠. 그렇죠. 직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소속감과 충성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직률을 낮추고 끈끈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글쓴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인가요? 과연 가족 같은 회사는 항상 이상적일까요? 사실 그 지점이 정말 뼈아팠어요. 온정주의가 낳는 무임승차 뭔지요. 네, 무임승차. 듣고 보니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이 이제는 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이죠? 그 따뜻함이 어쩌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온정주의의 가장 큰 딜레마죠. 딜레마. 네.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이 있어도 정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아니까 냉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아, 문제는 그 한두 명의 무임승차자가 열심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을 안 하는 저 사람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힘이 빠지겠죠. 맞습니다. 결국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뜻함이라는 미덕이 때로는 조직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진정한 온정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 안에서 발휘될 때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렌즈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는 장단점이 있는 선택의 문제였다면 이번에 다룰 정실주의는 이건 원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맞아요.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악성 관행에 가깝습니다. 네, 성과, 온정은 조직의 철학이지만 정실주의는 그 철학 자체를 무너뜨리는 부패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사적인 관계가 인사의 기준이 되는 것. 능력이나 성과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거죠. 누구나 이게 나쁘다는 건 아는데요. 네, 알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잖아요. 저 친구가 능력도 있는데 마침 나랑 동문이니 끌어주자는 식으로요. 이런 회색지대에 대해 자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인맥 관리이고 어디부터가 부패한 정실주의인 걸까요? 이 글에서는 그 경계선을 공정성의 훼손 여부로 봅니다. 공정성의 훼손. 네, 단순히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주거나 다른 사람이라면 통과하지 못했을 기준을 통과시켜주는 순간, 그게 바로 정실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직의 신뢰 시스템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실주의가 퍼지는 순간 조직에는 노력해도 소용없다. 결국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냉소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져요. 생각만 해도 굵직하네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조직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일을 하기보다 사내 정치에만 몰두하게 되죠. 말 그대로 회사가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정실주의가 만연한 조직은 결국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렌즈로 조직의 속세를 들여다봤습니다. 냉철한 성과주의, 안정적인 연공주의, 따뜻한 온정주의,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정실주의까지. 네. 그럼 이걸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현실의 조직은 이 중 하나로만 딱 잘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섞여 있죠. 네, 대부분은 이 원칙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많은 현대 조직들은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성과주의를 따르면서도 장기 근속자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연공주의적 요소를 넣고 네, 그리고 또 직원 복지에는 온정주의적인 배려를 더하는 식이죠. 아, 그런 조합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조직의 성장 단기와 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 성과주의 비중을 높여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할 것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안정된 조직이라면 연공주의와 온정주의의 장점을 살려서 조직력을 다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진단 여정에 함께하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좋은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어떤 문장인가요? 우리 회사가 평소에 성과를 외치는지, 헌신을 강조하는지, 혹은 오래 함께를 이야기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조직의 진짜 인사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조합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정실주의, 배제. 맞습니다. 공정성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실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점. 그것이 건강한 조직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제1원칙이죠. 오늘 4가지 렌즈를 통해 우리 회사의 보이지 않는 규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각각의 원칙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서 훨씬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료는 각 제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왜 우리 조직은 지금의 방식을 택했을까? 이것이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전략적 선택일까? 아니면 그냥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오래된 관행의 결과일까? 아, 그 왜라는 질문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 회사의 인사 원칙 딱 한 가지를 바꿀 힘이 주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조직의 미래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분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